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9일 찐샘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국내 포지션도 좀 있으실 거고, 그렇다면 뭐 심정적으로 화도 많이 나고 힘이 드셨을 하루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버티셨습니다. 우리 장은 안 좋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좋으니까 미국장 준비하시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기분 좋게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번 주 일정을 기본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리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용보고서 영향 분석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너무 좋으니까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또 뭐 말씀드릴 거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찝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일정부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경제 이벤트는 아무래도 그래도 수요일 날 미국의 CPI, 유럽의 ECB 금리 결정, 목요일에 이게 그나마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요일에 CPI, 목요일에 ECB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그나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유럽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이번 주 목요일 날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는 뭐 굉장히 확정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금리를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 이 부분보다는 이후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하고 또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달러 지수가 한 번 더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잠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 증시도 문제지만 원달러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이 원달러의 상승 압력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목요일날 ECB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입장보다는 오히려 국내 시장 입장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지만 오히려 경제 이벤트보다는 실적 이벤트가 더 중요한 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만 오르는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되게 핵심적인 섹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의 주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라클과 어도비의 실적 발표가 내일 아침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 아침에 어도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금요일 날 아침에 핵심 반도체 이제 2개 남았죠.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근데 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 이벤트보다는 실적 이벤트가 뭐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나간 듯한데 더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라클하고 어도비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업종들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오라클이나 어도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잘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이 또 지난주 금요일 날 5% 정도 급등을 하면서 그래도 일정 수준 레벨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실적 전후로 해서 아니면 실적 이후로 해서 브로드컴에서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의 변곡점이 발생을 하면서 핵심 반도체까지도 상승 전환에 동참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위클리 스케줄 점검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흐름들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사실 이 고용보고서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금융시장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흐름 그대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이어지면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증시를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라는 게 그냥 사실상 모든 주도주의 상승,
그냥 하드웨어 쪽만 조금 약세, 뭐 요 정도였거든요. 그냥 뭐 쉽게 주도주 중심의 상승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시장 보면서 내렸던 작은 소결론들, 핵심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팔란티어, 테슬라가 선두다. 하지만 사실상 모두가 상승이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에 상대적 약세가 있다. 근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세 번째는 거의 영향이 없었던 고용보고서입니다.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결론까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 팔란티어, 테슬라, 선두. 근데 사실상 얘네 둘만 오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상승한 하루,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되게 안 좋고 힘들지만 우리 찐생 여러분들이시라면 지난 금요일에도 기분 좋게 마무리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팔란티어나 테슬라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셨을 확률이 높고, 또 이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시장을 이끌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꽤 기분이 좋게 마무리가 되시지 않았나 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확실히 팔란티어, 테슬라가 지금은 선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냥 방송하다가 스크립트에도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팔란티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팔란티어 지금이라도 좀 사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냥 사보자. 뭐 이렇게 제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 속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막 사고 쳤다 이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했지 안 했지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60불이에요. 네, 60불인데 지금 76불이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이 괜찮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거기에 환율까지 계산을 해보면 아마 30% 가까운 수익이 나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점에 진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뭐 했지 안 했지 하기보다는 이건 진짜 다행이다.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뭐 저라고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확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든 이 정도 올랐으면 저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큰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또 이제 말씀드리자마자 또 뭐 심하게 물리고, 이건 또 변동성도 크니까. 그래서 또 저는 여러분들께 볼 면목도 없고 막 창피하고 막 뭐 이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다행스럽게 여기서 특별한 조정 보이지 않고 이렇게 올라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이라면 언제든 조정은 오겠죠. 조정은 오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승 추세가 이런 가파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변곡점은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하려면 거의 수직으로 빠져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더 강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 자체로만 보면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이 제가 말씀드린 시점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실적 발표니까, 요때니까요. 요때니까 아마 50% 넘을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모르겠다. 하여간 꽤 많이 수익이 나는, 50% 이상 나는 수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것도 뭐 만약에 박스권으로 이 박스권을 뚫지 못했다면 그러면 뭐 제가 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드려야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마찬가지로 이 역시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강화되고 있고, 이 강화되는 추세에 대한 변곡점이 나오려면 이거보다 더 가파른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야 있겠지만 실제로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다는 건 부담스럽긴 하죠.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실제로 추세가 더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 생각만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종가에 찍힌 나의 수익이 내 수익이다 라고만 생각 안 하시면
충분히 여기서 더 많이 심하게 꺾이면 그때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 생각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팔란티어나 테슬라가 뭐 이 두 주식이 모든 게 다는 아닙니다만 이 두 주식부터 추세가 더 강화되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장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팔란티어하고 테슬라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모든 종목이 다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요일 같은 경우 보면은 그동안 이제 되게 부진했던 브로드컴이 그래도 5%대 상승을 하면서 고점 레벨까지, 요 레벨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롱사인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있고, 다만 여기서 이런 흐름으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전개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엔비디아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핵심 반도체까지도 상승 전환하니까 미국 시장 입장에서 보면 오르는 종목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일단 브로드컴의 요 정도까지의 레벨 자체, 회복 자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새로운 어떤 기술을 공개한 듯 한데요. 솔직히 이게 얼마나 회사를 잘 바꿀 수 있을지, 뭐 대단하게 바꿀 수 있을지,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주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초점 맞춰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테크에서 보면 아마존 추가 고가 갱신을 했고요. 메타도 2% 이상 오르면서 추가 고가 갱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산된 주도주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빅테크들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됐고, 그들 중에 아마존과 메타는 고가 갱신으로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 시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쉽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이 박스권의 고점은 뚫어냈는데, 아마존이나 메타가 애플이 이렇게 뚫어내는 거 보면 얘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 흐름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꼭 그게 금요일 날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오늘 밤에 어떻게 움직일지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실 팔란티어 빼놓고는 특별하게 더 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 주목하고 싶은 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오라클,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결국은 이 추세 상황에서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또 하나, 이게 또 제가 준비했던 말은 아닌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항상 실적 이후에 레벨업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죠. 요거 실적 발표고요. 요거 실적 발표입니다. 요거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또 그렇게 나올까?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반대로 나오면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이쪽 전체적으로 약간 좀 둔화되는 흐름의 단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입장에서 시장의 헤게모니가 오라클보다는 팔란티어에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주 갭 내서 막 여기까지 빠지는 그런 충격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회복을 보이는 흐름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라클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은 특별히 더 세지는 않았지만요, 지금은 아틀라시안이고 데이터도구는 강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스노우플레이크 보시면 특별하게 더 추가 강세가 강화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이 상승 기조 자체는 유지 중인 모습이었으니까 사실 팔란티어에 너무 집중돼서 그렇지 소프트웨어도 전반적으로는 다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한동안 안 보여드렸었는데 주가 흐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안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의료용 AI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 인투어티브 서지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가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드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급등 이후에 횡보지만 횡보가 기본적인 상승 기조에 대한 훼손은 없는 수준의 안정적인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용 AI도 나쁘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만 딱 보면 미국 증시가 뭔가 AI 주도주를 중심으로만 오직 뭐 상승이 좀 집중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 외에 AI 그 테크 쪽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종목별 등락 상황입니다. 하지만 CT 소폭 약세,
JP모건 강세 이렇지만 기본적으로 상승 기조 자체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 중인 모습, 특별하게 더 강세가 있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견조한 추세는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소비 유통의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종가상으로 미흡하지만 이렇게 약간이나마 고가 갱신이 나고 있고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테슬라, 그다음에 팔란티어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이들이 압도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은 분명한 모습이지만 사실상 미국 증시는 기존 주도주의 빅테크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 핵심 주도주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강세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다. 이게 금요일날 증시의 흐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쪽에 지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하나의 꼭지로 키워드로 빼낸 겁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주도주군에서 조금 상대적 약세다라고 생각하면 하드웨어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상대적인 약세 경향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원전 같은데 보면 최근에 가장 조정폭이 컸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 상승하면서 제가 안정조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레인지를 넘어가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듀크 에너지도 조정이고 탈렌도 약간 조정이고 BWX 테크놀로지도 일단은 좀 조정폭이 단기로는 조금 더 커지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곡점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원전에서 아직까지는 상대적인 약세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튼 보면 단기에 한 일주일 정도 수익이 안 나고 있다가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버티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2주 정도 수익은 안 나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기조 자체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냥 하드웨어가 단기적으로 확실히 조금 소프트웨어 쪽보단 상대적 약세인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상대적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대적 약세가 이후에 더 악화되면 저의 의견은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제가 그거를 미래까지 예측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현재까지의 판단은 상대적 약세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고용보고서인데요. 거의 영향이 없었던 고용보고서. 그래서 늘 경제지표라는 그렇죠. 시장에 영향을 많이 확실하게 줄 때가 있고 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동향인 것 같기는 합니다. 고용보고서 그래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씩 좀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거잖아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22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컨센서스로 20만 7,500건이 컨센서스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는 좀 좋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실업률은 4.1%를 예상을 했었는데 4.1%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4.2%로 발표됐습니다. 근데 0.1 증가했다고 해서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고용시장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큰 문제가 있는 실업률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세부 항목에서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재정과 관련한 쪽, 요쪽에 일자리 증가가 조금 눈에 띕니다.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나 있는 게 에듀케이션 앤 헬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디냐면, 그리고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요 부분이 다 그 정책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케어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대부분이 다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 되어 있던 그런 재정 투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 제가 제일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매뉴팩처링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이 매뉴팩처링 제조업 쪽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약세가 리테일 트레이드, 그러니까 소매 판매 쪽은 감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ISM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 ISM 제조업 지수는 개선되기 시작했잖아요. 대신에 그동안 제일 좋았던 ISM 서비스업 지수는 둔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고용지표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녹아들면서 ISM 제조업 지수는 개선되어 발표되고 ISM 서비스업 지수는 악화되어서 발표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뭘 사야 되는데 얘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제지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경제지표, 특히 고용보고서는 사실 이제 금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결국 종합적으로 제 해석을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는 미국이 첫 번째로 금리를 내릴 때만 하더라도 50bp를 내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고용시장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재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를 보시면 이게 특별하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이게 지금 크게 보시면은 일중에 이렇게 되게 큰 폭으로 움직이죠.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이 크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의 움직임을 보시면 요때가 고용보고서 발표된 시점이었거든요. 왔다 갔다가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심하게 전개되면서 막 등락이었었는데, 결국 종가로 생각을 해보면 단기금리 같은 경우 특별하게 변하지 않고 기존의 조정의 범위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 금융시장에 궁극적으로는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생각이 12월까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드와치 제가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을 텐데 거의 80% 넘는 확률로 12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확률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 시점에서 지금은 증시도 좋고 금리도 안정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1월이 넘어가면 조금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2월 인하 가능성은 80%인 반면에 1월 인하 가능성은 현재 27%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만 하더라도 통화정책은 3월까지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25bp씩 내릴 거다라는 게 기본 컨센서스였습니다. 기본적인 예상치였었는데, 지금 보면 1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금리 기준으로 해서 단기금리가 2레벨까지, 지금 빗금치 여기까지 내려가면 어떡하죠? 이 레벨까지 단기금리가 급속도로 내려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지표가 이제 악화되기 전까지는, 현재 수준의 경제지표가 계속 나온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 지금 빗금친 부분까지 단기금리가 내려오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ECB는 계속 내릴 거고, 금리를. 유럽이 지금 문제가 많단 말이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매크로 펀더멘탈하게 문제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달러 지수 역시 심각하게 다시 이 빗금친 레벨까지 내려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시적 매크로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12월 같은 경우는 진짜 산타가 와 있죠. 미국 증시 지금 산타 랠리 중인 거죠. 산타가 와서 선물을 막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유럽 금리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달러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라고 하면 증시가 계속해서 환호만 할 수 있을까?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담스러운 달러 지수의 강세다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지 이후에 12월 FOMC 지나고 나서 1월달 됐을 때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봐야겠다, 이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 보고 보라는 말씀 안 드리죠. 제가 봐서 알아서 말씀 잘 드릴 거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정말 그때가 됐을 때 제가 어떤 뷰를 수정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께서 빨리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미국 시장 결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게요, 그냥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좋다는 얘기밖에. 왜냐면 미국 증시가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오르잖아요. 그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그 심리의 바탕에는 어찌 보면 베이스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연일을 오르는 미국 시장이 더 원래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실제 증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상승 기울기도 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 가팔라지고 있는 증시의 상승 기울기를 유도하고 있는 건 주도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주도주는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핵심 주도주까지 상승이 일부에서는 동참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심리적인 이유만으로 부담스럽게 현 시점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가에서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거보다 훨씬 싸게 팔게 되더라도 지금은 그냥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정이 오는 걸 제가 꼭 가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또 언제든 조정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더 가팔라지고 있잖아요. 앞서 팔란티어나 테슬라를 보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가팔라졌을 때는 아주 강한 급락이 아니면 보통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변곡점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겠죠. 자율조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계속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밤 체크포인트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밤에는 특별한 경제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리뷰한 대로 시장은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시장의 질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 강도도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더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변수는 세상 일 모른다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한 조정이 나오느냐, 그것만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변곡점이 나오려면 진짜 세게 빠져야 될 거거든요. 웬만한 하락 조정으로 변곡점 안 나올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하락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지만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높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밤 일은 아니고 이제 내일 새벽에 장 종료 후에 오라클 실적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제가 그 필살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면 올해 내에 떴단 말이죠. 이거 보면서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팔란티어를 기준으로 딱 말씀드려볼게요. 팔란티어를 기준으로 보면 시간을 늘려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겨우 뜨는 겁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고가갱신하고 이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기간으로 오라클을 보시면, 오라클은 이미 작년부터 고가갱신을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은 어찌 보면 오라클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 독일의 SAP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팔란티어 하면서 너무 핵심적이지만 이 두 주식을 놓치면, 오라클이랑 SAP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라클의 동향도 나는 팔란티어가 중심이니까 오라클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라클의 동향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 전략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시장의 질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관점과
뷰를 바꿀 이유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주식 비중 그리고 현재의 포트폴리오 컨셉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비중은 8에서 90%, 이 수준이 제 가이드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주도주 60에서 65 정도, 그리고 올린 거죠. 5 정도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민감주 20에서 25로 구성되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컨셉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또 이제 또 새로 들으신 분들은 이 주도주가 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다시 풀면, 핵심 주도주, 핵심 반도체하고 빅테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에는 우리가 앞서 계속 봤던 그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의료용 AI도 들어간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하드웨어는 지금 상대적으로 약세지만 앞서 봤듯이 상승 기조 유지입니다. 원전도 포함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용 하드웨어, 전력기기, 냉각기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제가 따로 뺀 거는 테슬라가 진짜 좋은 최고기 때문에 따로 뺀 게 아니라, 테슬라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테슬라만 따로 빼는 겁니다. 이걸 일단 현재 미국 시장의 주도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주도주와 상관없이 경기 민감주도 잘 오르고 있는데, 러셀 2000 지수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규제 완화 때문에 진짜 못지않은 수익률을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봤던 유통 주식들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지금 밸런스를 또 어느 순간 돼서 이 주도주군이 약하고 경기 민감주가 또 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만 잘 맞춰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포트폴리오 컨셉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가이드라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뭐 걱정되실 수도 있고, 아닌데 제가 괜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는 의연하신데, 근데 요 하나 생각만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종가까지 내가 낸 수익이 이게 내 수익이다, 요 생각만 버리시게 되면요, 현재 상황이 부담스럽더라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겨내야 또 더 높은 수익률로 다가오거든요. 사실 부담스러웠던 거는,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는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 2주일 전, 3주 전에도 부담스럽다,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부담스러워서 팔았으면 그 3주 동안 더 높은 수익률을 시장은 주고 있었는데 우린 그걸 못 먹고 기회비용을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내 계좌에 금요일날 종가까지 찍힌 게 내 수익의 전부다. 그 왜? 여기서 유지되고 있으면 이거보다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수익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근데 정말 팔아야 되는 변곡점이 온다 하더라도, 좀 싸게 팔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파는 걸 테니까, 그거는 의연하게, 너무 아까워하시지만 않으시면 현재 상황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부담감은 충분히 극복해내시리라 생각하고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해외 시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오늘 밤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은 좀 힘들거든요.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 리뷰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진짜 마음이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걱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아침에 국내 투자의 정석에 준비 잘 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었습니다.